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13월에 월급이라는 별칭이 공식화됐을 만큼 직장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즌이죠. 그래서 저희가 연말정산의 보탬이 되어드리고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필터 없이 알아보는 리얼한 Q&A 연말정산편을 준비했습니다. 조세 전문가죠. 세무사 모시고 솔직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민성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하고 계세요? 제 연말정산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의 연말정산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직접 안 하시죠? 저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지군요. 네. 그렇다면 다른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그래도 연봉은 같은데 환급 금액은 달라지는가? 직장인들의 연봉이 뭐 어제 오늘 다른 것도 아니고 지출도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왜 환급 금액이 달라지냐? 주요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연말정산에 환급 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금액의 차이, 매년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나 상여의 차이, 각종 공제액의 차이, 가대보험료율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 시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서 80%에서 120%에서 선택적으로 덜 징수하거나 더 징수하는 게 가능하세요. 이에 따라 환급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왜 120%씩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세요. 많이 떼가면 나중에 그만큼 환급받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더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느냐의 차이가 네,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상여나 수당 등의 총급여액을 변동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서 환급세액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이나 아니면 의료비 지출액 등이 매년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액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매년 4대 보험료율이 조금씩 변동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제액들이 매년 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원천 징수 금액이 다른 건가요? 회사에서는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냥 100% 기본적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급여가 다르지 않는 이상은 회사마다 차이는 없으십니다. 그러면은 회사 뭐 사업장 규모라든지 이런 건 전혀 요인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무사님 말씀대로 이 4가지 요인에 따라서 환급 금액의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카드, 의료비, 보험 등에서 얼마만큼 공제받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를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19년 개정세법 때문에 이 공제 범위나 한도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사항은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 신고하면 추가 징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유의할 점들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근데 주의하실 사항은 19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시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은 이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이하에서 5억 이하로 이제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이 참 간단한데 어려운 것 같아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풀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으로 이제 제출을 받으시면은 거기에 이제 매달 이제 나가는 이자가 있잖아요. 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주택 기준이 15년인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녀세액 공제 대상자가 6세 이상 자녀에서 7세 이상의 자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중복해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만 7세 미만의 취약아동, 즉 초등학교 다니는 7세 미만의 자녀도 자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비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로 10만 원을 지출을 하시고 보험금으로 9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이제 만 원만 자기가 부담한 만 원만. 네, 맞습니다. 만 원만 이제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항은 놓치시게 되면 이제 추가 징수가 될 수 있으시니까 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총급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이 200만 원 한도로 이제 공제가 가능한 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네. 고액 기부금의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고액 기부를 하면 어느 정도의 공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1천만 원을 넘어가면 네. 15% 이런 식으로 세율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보다 더 낮춰줌으로써 네. 기부를 활성화하게 맞습니다. 한다 이런 거군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월세 세액 공제 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네. 규모와 상관없이 이제 기준 시가가 3억 이하면 주택 임차 시에 이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이 공제 얘기하시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였죠. 자녀 세액 공제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는 놓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추가 징수되는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말정산 환급액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주요 사례들을 뽑아왔습니다. 먼저 인적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맞벌이 부부가 네. 자녀를 양쪽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거나 장인 장보를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 공제를 받았는데 네. 알고 보니 이제 처남도 부모님의 인적 공제 받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중복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인적 공제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으면 되지 않나요?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거를 막는 건 불가능하고요. 세무서에서는 우선은 연말정산 신고가 들어오는데 접수를 한 후에 네. 추후에 이제 검토 시에 이제 중복 공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불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인적 공제를 중복으로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누구에 한해서 누구에게 먼저 추징이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갈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해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거나 중복 공제 중에 한 명을 빼야 된다 하면은 이제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이제 우선순위대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도 입사하거나 네.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 공제 적용 시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5월에 입사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를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지출한 비용,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이제 모두 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네. 추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자금 공제 시 요건을 불충족해서 이제 추징되는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이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네.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하여야 되는데요. 네. 이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셔야 되세요. 본인이 보유한 주택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수도 포함이 되셔서 네. 2주택 이상인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렇게 될 경우에 소득공제 받은 금액 추징당할 수 있으시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거 이외에도 좀 위에서 언급하신 것들 이외에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추가로 조심해야 될 것들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요건은 크게 연령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으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 만 몇 세 이런 게 헷갈리더라고요. 올해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귀속 연도라고 하나요? 이게 몇 년인 거죠? 정확히 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에 네. 1959년 12월 30일 이전 출생 분들은 만 60세 이상이 되시고요. 네.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분들은 이제 20세 이하에 해당이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소득금액 요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소득금액이라면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만 생각을 하세요. 네, 맞아요. 네, 이 소득금액에는 이제 양도소득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부양가족 중에 작년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이제 양도하시고 차익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이 요즘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저시급 인상과 이제 4대 보험 문제로 사업주분들께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안 하시고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사업소득자에 해당이 돼서 이제 몇 달만 알바를 하더라도 금방 이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네.
이 점 좀 참고하셔서 주의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 달라진 공제 범위와 공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공제 서류 제출 시 중복으로 인해서 추징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요건들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